자, 오늘 강의는 독해력 끌어올리기라는 이름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강의는 독해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인데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제대로 된 글읽기 훈련을 위해 제가 몇 가지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5가지 챕터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독해력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 문단을 파악하는 방법, 글을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단계별로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독해력의 의미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자, 독해력에서 독해,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은 독은 읽을 독이죠. 해는 해석할 때 해고. 그래서 독해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문자를 해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문자를 해석한 다음에는 그 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여기까지 해야 진정한 독해가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독해력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까? 주어진 문제를 읽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이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분량의 글을 최대한 빨리 읽고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걸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글을 읽을 때에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단으로 가겠죠. 문단의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최종적으로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단계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어를 해석하는 단계부터. 자,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크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는 다른 말로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중심적 의미 또는 사전적 의미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로, 쉽게 말하면 사전을 찾았을 때 나와 있는 정의, 이거를 곧 사전적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주변적 의미 또는 문맥적 의미라고 한다면 중심적 또는 사전적 의미에서 파생되거나 확장된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주어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단어의 의미가 실제 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예시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증왕대 이전까지 신라왕들은 즉위한 후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 길지 않은 문장인데,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지증왕이라는 건데, 이 지증왕은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은 신라 제22대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증왕이 어떤 왕인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따질 때에는 이 지증왕이 신라 몇 대 왕인지까지 따지지는 않죠. 그냥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지증왕이라는 왕은 아마 신라 시대의 왕일 것 같고, 신라 왕 중에 한 명이겠거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문맥적 의미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조묘라는 좀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 시조묘라는 거는 어떤 의미이냐? 사전적 의미로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묘제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묘제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럼 이게 문맥적 의미로 따지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문장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신라 왕들이 즉위한 후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제사를 지냈냐?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이런 의미니까, 그러면 시조묘가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제사를 지낸 곳이 시조묘이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조묘란 신라왕들이 제사를 지낸 곳이야 라는 문맥적 의미만 이해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될 겁니다. 시험에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사전적 의미보다 문맥적 의미 중심으로 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전적 의미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휘 공부를 따로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신만의 단어장을 마련해서 익숙지 않은 단어들은 자주 눈여겨보면서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 게 꼭 필요하죠.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구조적인 독해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독해를 구조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곧 문장을 분석하면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장을 분석하는 건 곧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 문장에 쓰인 단어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장은 서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구조적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문장 성분으로 나누어서 문장을 분석을 하죠.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성분이란 문장을 이루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성분으로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속성분이란 주성분을 꾸며주거나 수식해주는 성분으로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과 무관히 별도로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독립어가 있습니다. 문장을 분석할 때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성분 중에 주성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 주어는 행위 또는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며,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합니다.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을 가리키며, 보어는 불완전한 문장의 의미를 보충해 주죠. 관형어는 체언, 즉 명사, 수사, 대명사를 수식해주고, 부사어는 용언, 즉 형용사, 부사 또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성분입니다. 문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주어와 서술어부터 먼저 찾아야 다른 문장 성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문장의 구조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어와 서술어는 병렬로 나열된 것이 아닌 한 반드시 하나의 쌍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가리켜 주술호응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그 문장은 비문으로 간주됩니다. 단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략한 주어는 없는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예제 문장으로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증왕대 이전까지 신라왕들은 즉위한 후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이 문장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와 서술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서 주술호응을 먼저 시키시고, 거기에 추가로 목적어가 있는지, 그 외에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나 그런 것들은 없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의 경우는 조사가 이, 가, 은, 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신라왕들은,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우리말의 서술어는 뭐뭐 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 문장 가장 맨 끝에 오는 경우가 흔하고요. 자,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냈다, 이 부분이 서술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목적어도 있죠. 서술어 바로 앞에 있는 제사를,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뼈대는 신라왕들은 제사를 지냈다, 이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문장을 해석할 때 빼고 해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류는 없어요.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충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증왕대 이전까지, 여기는 일종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즉위한 후 시조묘에, 여기도 어떤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서술어고 어떤 게 목적어인지 요거를 잘 구별하셔야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반드시 긴 문장일수록 주어와 서술어부터 먼저 찾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문장 분석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여러 문장들로 이루어진 문단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야 합니다. 문단을 분석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하며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주제문의 위치를 파악할 것. 둘째,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할 것. 셋째, 관계 키워드를 이해할 것.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주제문의 위치 파악과 관련해서는
주제문이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두괄식 구성, 미괄식 구성, 양괄식 구성, 중괄식 구성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순접, 역접, 인과, 전환, 첨가, 보충, 대등, 병렬, 환원, 예시 이러한 관계들이 있으니 주어진 글의 구성이 이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키워드란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서로 이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단어를 뜻하는데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대명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주제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두괄식 구성의 경우는 처음에 등장한 문장, 첫 문장이 주제문인 글의 구성일 때 우리가 두괄식 구성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끝문장이 주제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괄식 구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괄식이라고 한다면 첫 문장과 끝문장 양쪽에 주제문이 위치해 있는 경우를 뜻하고요. 주제문이 가운데쯤 오는 중괄식 구성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 총 4가지 구성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두괄식 또는 미괄식 구성입니다. 즉 가장 처음에 등장하거나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 문장이 그 문단의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단을 읽을 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좀 더 신중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그 문장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총 8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4개부터 볼게요. 자, 순접, 역접, 인과, 전환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순접의 경우는 앞뒤 문장이 시간순으로 연결되거나 앞 내용을 이어받는 경우에 순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접속 부사로는 그리고, 그리하여, 이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다음 역접은 순접과는 좀 반대되는 느낌인데 앞뒤 문장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일 때 이때를 우리가 역접이라 부릅니다. 자주 쓰이는 접속 부사로는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다만, 반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3번째 인과.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관계를 뜻하죠. 그래서 앞뒤 문장의 내용이 각각 원인 또는 결과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가 인과 관계구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접속 부사로는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 전환. 전환은 앞 내용과는 다르거나 새로운 생각 또는 사실을 서술하며 화제를 바꾸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런데, 한편, 아무튼, 다음으로, 어쨌든 이러한 접속 부사가 쓰였다면 아마 두 문장의 관계는 전환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4개 또 알아볼게요. 첨가, 보충, 대등, 병렬, 환원, 예시 이들 관계에 대한 내용도 알아볼게요. 첨가, 보충의 경우는 앞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더구나, 게다가, 아울러, 뿐만 아니라 와 같은 접속 부사가 주로 쓰이죠. 대등, 병렬의 경우는 앞뒤 내용을 동등한 자격으로 나열할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는, 혹은, 및, 이와 함께 와 같은 접속 부사가 쓰였다면 대등, 병렬 관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환원은 앞 내용을 바꾸어 말하거나 간추려서 짧게 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앞뒤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동일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표적인 접속 부사로는 요컨대, 즉, 결국, 말하자면 등이 있습니다. 예시는 예를 보여준다는 의미죠. 앞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이를테면 과 같은 접속 부사가 많이 쓰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 키워드가 실제 문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예시 문단을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을 보시면은 아까 봤던 예제 문장도 보이죠? 이 문단에 대해서 분석할 때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각각의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부터 먼저 구분한 뒤에 분석을 시작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말 문장의 경우는 마침표가 찍혀져 있으면은 거기서 한 문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 마침표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분해 보면
이 문단에는 총 6개의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자, 문장을 구분한 뒤에 주제문을 찾기 위해 글을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주제문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앞에서 살펴봤던 접속 부사나 연결 어미와 같은 관계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각 문장에서 접속 부사 또는 연결 어미 등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 글에서 사용된 접속 부사 또는 연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나온 여기서라는 접속 부사는 아마도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그런 의미일 것 같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건립하였으며 라고 해서 앞쪽 문장과 뒤쪽 문장이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바뀌었지만, 이것은 바뀌었다, 그렇지만 또는 하지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내용과 뒤쪽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즉 이라는 접속사가 쓰였는데, 앞서 즉은 환원 관계에서 사용되는 접속 부사였다고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해 앞 내용을 바꿔서 설명하거나 간추려서 짧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추가로 대명사도 한번 봅시다. 자, 대명사의 경우는 여기서는 딱 한 번 쓰였거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그의 직계조상까지 제사 지낸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라는 대명사는 무엇을 뜻할까? 자, 여기선 해당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은 미추이사금이죠. 즉 미추이사금이 박격것의 묘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혁것의 자체만을 제사 지낸 것이지 그의 직계조상까지 제사 지낸 것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그는 이 문장 안에서의 주어인 미추이사금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처럼 한 문장 안에서 지시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문장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잘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글을 읽으며 문맥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글이 제시하고 있는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서는 어떤 내용을 언급했고 그와 관련하여 뒤에서는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파악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려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앞뒤 내용과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계속 분석해야 합니다. 앞뒤 내용을 서로 잘 연결하려면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에 쓰인 접속 부사나 또는 연결 어미와 같은 관계 키워드 뿐만 아니라 글에 등장하는 여러 대명사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한 내용을 연결하거나 해당 대명사가 지칭한 내용을 놓칠수록 글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글을 읽는 재미 또한 느끼기 어렵겠죠. 반대로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면 글을 읽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글을 읽는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문단에 대한 이해까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는 각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한 문단 안에서 각 문장의 역할이 정해져 있듯이 전체 글 안에서도 각 문단이 맡는 역할이란 것이 있습니다. 핵심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 문장들이 보충하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문단에도 핵심 문단이 있으면 이 핵심 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문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단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각 문단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문단 간의 관계 역시 문장 간의 관계처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중심 문단과 보조 문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중심 문단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글에서 글쓴이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단, 그런 문단을 우리가 중심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조 문단은 중심 문단에서 나온 화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시를 든다거나 하는 그런 문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 나열하는 문단이 나와 있다. 우리가 비교 또는 나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키워드 위주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키워드 중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유사점과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교 기준이 무엇인지만 잘 파악해도 구조적인 독해가 가능하죠. 만약에 시간 순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어떤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며 글을 읽어야 합니다. 각 단락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 전개 방식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키워드에 관한 내용 중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을 구분하며 읽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독해력을 기르는 훈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에요. 문단의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주요 키워드와 관계 키워드 나눠서 접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주요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것들은 주어로 등장하는 개념, 따옴표 같이 인용부호가 들어가 있는 키워드, 괄호 안에 영어 또는 한자로 병기되어 있는 단어들, 숫자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주요 키워드들은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관계 키워드는 요약할 때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고 글의 전개, 즉 문장 간의 관계와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그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뜻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 중에는 접속 부사나 연결 어미, 그리고 대명사 이런 것들이 관계 키워드에 해당하죠.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통해 글을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락에서 핵심 문장, 주제문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주의 깊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지증왕대 이전까지 신라왕들은 즉위한 후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자, 여기서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것들은 지증왕, 신라왕, 즉위, 시조묘, 제사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될 거예요. 뭔가 제사와 관련된 글인가 보다 생각해 볼 수 있고, 제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시조묘 제사는 신라를 건국한 시조, 즉 국조에 대한 제사였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한번 결합해 보면은 시조묘가 핵심 키워드인 건 맞는 것 같고, 시조묘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고, 여기 바뀌었거세죠. 그 이후 후손들이 어떻게 시조묘를 짓는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일종의 내용을 좀 부연해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일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문장 또는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에 해당합니다. 즉 시조묘 제사는 신라를 건국한 시조, 즉 국조에 대한 제사였기 때문이다. 시조묘 제사의 의미, 유래 이것들을 설명해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단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신라시대 시조묘의 유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혁거세는 불구네라고도 불렸다라고 하면서 불구네란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도 제일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 따라서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하늘신에 대한 제사, 즉 제천의례였다. 자, 여기도 주요 키워드가 나와 있죠. 시조묘가 나와 있고 제사, 하늘신, 제천의례 이런 것들이 표현됐네요. 자, 그리고 따라서라는 접속 부사를 보니 여기서는 이 문장이 앞서 나온 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문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나와 있는 불구네의 사전적인 의미, 유래, 해석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하늘신에 대한 제사, 즉 제천의례였다. 그래서 이 문장을 주제문으로 정할 수가 있고,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은 시조묘에 대한 제사의 제천의례적 성격,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시조묘의 유래에 대해서 다뤘다면, 두 번째에서는 그럼 시조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중에 한 면모를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천의례적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혁거세에 또 다른 호칭이 나오죠. 알지거서간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알지거서간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장 뭐라 되어 있냐. 따라서 신라의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제천 행사이면서 농경신에 대한 제사, 즉 농경의례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 단락이랑 구조가 비슷하죠. 혁거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조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에 해당하고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조묘에 대한 제사의 농경 의례적 성격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단락의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알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각 단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잘 정리를 해 놓는다면 문제 푸실 때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 대충 어디쯤 나오겠거니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문제 푸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꼭 각 단락별 내용을 정리해 보는 습관을 좀 길러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의 글을 읽을 때에는 그리고 글을 이해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적 독해가 필요해요. 구조적 독해를 한다라는 거는 글을 문단별로 쪼개고 또 하나의 문단은 문장별로 쪼개고 하나의 문장은 구성 요소, 문장 성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쪼개서 각각이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분석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단어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문장 수준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문장 수준에서 부족한 점들을 찾으셔야겠죠. 또는 나는 문장은 잘 이해했는데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문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문을 고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문장 간의 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죠. 문단까지도 난 잘 이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문단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에 서두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단어에서는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맥적 의미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맥적 의미도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도 꼭 확인해 두세요. 다음, 문장의 경우는 문장 성분을 꼭 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장 성분 중에서도 주성분에 해당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것 따지기 전에 이 문장의 주어는 뭔지, 서술어는 뭔지, 목적어는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따지시는 게 좋아요. 그걸 따지셔야 주성분 외에 다른 부차적인 부속 성분 이런 것들도 구분하기가 쉬울 겁니다. 주어, 서술은 반드시 짝을 이뤄야 돼요. 물론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어와 서술어가 모두 나온다면 그 주어, 서술은 반드시 서로 호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문단의 경우 문단에서는 주제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주제문을 찾기 위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문장 간의 관계를 따질 때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가장 중요할 것 같은 문장을 고를 수도 있지만 약간 기계적으로 접속 부사가 어떤 게 쓰였는지 연결 어미로는 어떤 식으로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만 잘 따져봐도 훨씬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글의 수준에서는 각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것이 중심 문단이고 어떤 것이 보조 문단인지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각 문단의 내용을 한 문장 또는 키워드 형식으로 요약해보는 훈련도 꾸준히 해보시면 독해력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독해력 끌어올리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